자, 파란색으로 바뀌면 이제 된 거예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질서의 변동과 주도원의 대외 관계 이제 광해군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죠. 네,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단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선생님 한번 집어넣어봤어요. 왜냐면 서인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붕당 선조 임금 때 이제 붕당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붕당이 맨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권력을 잡아왔던 것이 동인. 그런데 이제 아무튼 뭐 맨 처음에 동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던 게 남인이었어요. 남인은 흔히 이제 임진왜란과 관련된 가장 완벽한 기록물 하면 우리가 징비록 그러는데 네. 이 징비록을 쓴 사람이 유성룡 그래요. 당시 영의정이었는데 유성룡이 남인이에요. 그리고 요 유성룡의 쉽게 말하면 어릴 때 깨복장이 친구가 바로 이순신이에요. 똑같은 모르는 애 살았고요. 전주 모르네 말고 서울 모르네요. 제가 모르네 살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었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남인 세력들이 어차피 치권 세력이었고,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결국은 남인의 실책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이 이제 남인 세력이 이끌어 전쟁이 이기긴 했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마 책임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문제였고 이후에 그래서 남인들이 거의 대부분 실각을 합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노량해전 때 흔히들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순신이 정말 외국인이 쏜 총탄에 비명이 갔을까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까.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게 이순신 장군의 자살론. 이제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치적 역학관계 이걸 보면 좀 이해가 가는 거고요. 아무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권력을 장악한 게 북인이에요. 아까 최초의 의병 뭐 홍희 장군 우리 곽재우 이야기했잖아요. 북인입니다. 북인 세력들. 그래서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왕세자일 때 굉장히 많이 공을 세웠는데 광해군하고 함께했던 친구들이 다 북인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외란의 영향으로 봤잖아요. 뭐 땅 5분의 1이 없어졌다. 인구도 절반 이상 사라졌다.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성곽도 다시 부수하고 뭐 국방력 정비를 위한 노력들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노력도 이루어지죠.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정부에서 자꾸 세금 내라고 하니까 더 힘들어요. 소설, 영화 광해 보셨죠? 거기 보면 이렇게 무수리로 나왔던, 그래서 뭐 이렇게 광해군 대신에 그 빵을 먹고 죽는, 이렇게 죽는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인데 그 친구 이야기 나오면서 등장하는 법이 바로 뭐예요? 조선후기, 그렇죠. 대동법. 그죠? 이 대동법을 만들었던 게 광해군이에요. 광해군은 이 대동법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나라의 제1의 명군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만큼 조선후기 대동법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컸다. 그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전염병이 유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타버린 마을도 많겠고 그다음에 시신도 여기저기 있었을 텐데 제대로 정리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면 전염병이 유행을 했는데 역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앓을 때 돈이 없어요. 약을 살 돈이 없어요. 약을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민간요법. 그렇죠. 민간요법이라는 게 뭐야? 우리 주위에 집 주위에 있는 예를 들면 풀을 뜯는다든가 뭐 나무 껍질을 벗긴다든가 이 안에 약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겠죠. 동의보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우리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조선시대 집집마다 애지간하면 다 있었다고 하는 이유가 어떤 풀을 먹으면 건강에 좋을까? 어떤 나무 껍질을 먹으면 감기가 나을까? 그거예요. 동의보감이요. 그래서 동의보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 안 드는 책, 돈 안 드는 의학서. 요즘으로 따지면 공공의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혹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제가 이제 꿈과 관련된 숙제를 좀 많이 내요. 찾기 그러면 의생명공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동의보감을 많이 허준을 많이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하는데 이 과연 이제 의사로서의 허준이 아니라 허준의 철학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주 가보면 경기전 있죠. 경기전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전주 사고터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새로 복원한 거예요. 원래 건물은 아니고 복원한 건데 전주하면 이제 뭐 조선왕조 본고장이라고도 하지만 또 조선 전기의 조선왕조 실록을 복원하고 있던.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줬던 그 근거지. 역사의 고장.
이 바로 전주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4대 사고 그러거든요. 춘추관, 서울에 있었고요. 전주, 성주, 충주 그래요. 큰 도시에다 만들었어요. 여기는 접근하기 편하라고.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다 부숴버렸죠. 왜냐면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큰 도시부터 먼저 점령을 하다 보니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배운 게 조선 후기에는 사고를 바꾸죠. 5대 사고를. 다 어디에다 바꿔야지 이번에는. 깊은 산속 옹달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태백산, 오대산, 정족산은 이제 강화도에 있는 거고요. 또 전라북도에 또 하나 있는 거예요. 혹시 무주 네, 가봤어요. 뭘로 가봤어요? 스키장? 태권도 공원. 거기는 설천이고요. 무주 읍내 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굉장히 산이 이뻐요. 특히 단풍이 이뻐요. 네. 그래서 붉을 적자를 써요. 이 적상산이. 그래서 붉은 치마의 산. 뭐 미국 애들 보면 뭐 큰 대가리상 있잖아요. 얼굴 큰 이 산이 있는 것처럼 무주 적상산 하면 큰 치마산, 붉은 치마산이라고 할 정도로 가을에 보면 단풍이 굉장히 이쁜 곳입니다. 요 산 꼭대기에 사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적상산 사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선 전기에는 전주, 후기에는 적상산 사고 해가지고 조선 왕조의 기록물이었던 조선 왕조 실록과는 굉장히 친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 대원군의 업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역시 대원군의 외교 정책이죠. 중립 외교 정책. 자, 아까 연도 외우기 쉽다고 그랬죠. 누르하치가 세운 나라. 그렇죠. 후금 1616. 이 후금이 세력이 커지면서 명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조선의 원구를 요청해요. 그런데 조선은 이렇게 새롭게 성하고 있는 후금하고 직접 싸우기가 싫어요. 그래서 후금이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 그래서 중립외교에 등장하는 장군 이름이 하나. 강홍립. 그렇죠. 강홍립. 어떻게 보면 희생양일 수도 있는데 강홍립이 약 1만여 명의 병력을 건드리고 이제 도원수가 됩니다.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총사령관이에요. 어디 뭐 파병할 때 우리도 사령관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강홍립을 도원수로 임명을 합니다. 임명해서 이제 보내기 전날에 광해군이 강홍립을 불러서 2차 전차 뜨거차 홍차 역차를 시켜요. 뭔 말인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강홍립이 이제 그 만주에 가서 이제 그 후금 군대하고 싸우는데 이제 조선군들이 이제 아무래도 활에 주특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만주면 너무 평야니까 막 이제 뭐 후금 기병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활을 쐈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활촉이 없다. 활촉이 없으면 활이 안 나가죠. 무게중심이 없는데 어떻게 활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활촉이 있긴 있는데 끝이 이제 뭉퉁한 거죠. 맞으면 더럽게 아프긴 하는데 죽진 않아요. 괜찮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싸우는 척 하면서 이제 후군과 이제 결국은 이제 항복을 선택했던. 그래서 후군군의 피해도 별로 없고 조선군의 피해도 별로 없는 그런 약 1만여 명이 그래서 항복을 합니다. 이게 중립외교로 유명한 거고요. 이걸 나중에 이제 명나라도 알고 서인도 알아요. 뭐 이런 사기가 다 있냐. 차라리 그냥 항복을 하지. 총을 쏘긴 쐈는데 공포탄 혹시 많이 쏴보셨어요? 우리 아들 요즘 군대 갔는데 훈련을 또 어떻게 쏘냐 그러면 땅땅땅 입으로 쏜대요. 경비 혹시 해병대 어디 근무하시죠? 김포 의사라. 김포 의사라. 이게 가장 안 해병대 같은 해병대. 그냥 철책 근무하는 거잖아요. 임진강. 앞에. 그니까 그래요. 인조반점 1623. 근데 가장 편한 데잖아. 거기가 해병대 가운데 그래도. 자,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1623년. 자, 광해군 외교 정책에 대한 서인. 아까 이거 동인이 남인과 북인이 됐고요. 북인은 아까 이제 남인이 실각한 다음에 북인이 권력을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조반정을 통해서 누가 권력을 잡아요? 서인들이 권력을 잡고 이때 서인들이 북인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요 이후에 북인들은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때 권력을 잡은 서인들이 이제 남인들하고 손을 잡은 건 아니고 남인들을 정치 파트너로 해서 이제 조선후기 정치를 일부분 운영을 하는데 요 둘이 사이좋게 지나다가 이제 예송 논쟁 아시죠? 이때 이제 한 번은 서인이 이기고 한 번은 남인이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는 이제 환국이 일어나요.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때 이제 서인들이 특히 갑술왕국 때 남인들을 또 거의 대부분 하고 이후에는 이제 누가 권력을 장악해요? 해요? 서인들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서인들이 또 갈라지죠.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던 붕당 정치의 역사. 가끔가다 얘도 이제 이명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서인들이 반발을 했는데, 서인들이 반발을 했던 건 광해군의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여요. 네. 영창 피아노. 혹시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아, 어렸을 때. 영창 피아노가 나오는데, 이제 선조가 나와요, 선조. 첫 번째 왕후, 자식 없이 죽었어요. 예. 임모광후 김씨가 이게 바로 이제 임목대비예요. 네.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두 번째 왕비라고 그랬는데, 이 선조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선조가 명종의 아들이 아닌데, 솔직히 선조는 대원군이에요. 선조 아빠가. 덕흥대원군. 아빠가 왕이 아닌데 왕이 됐어요. 명종이 후삭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종이 후삭 없이 죽었기 때문에 선조는 명종 앞에 인종, 6개월짜리 왕이 있어요. 조선시대 가장 강력한 왕. 네. 인종의 양자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선조가 핸디캡이 있는 거죠. 네. 나는 왕의 아들이 아닌데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선조의 한풀이에요. 반드시 내 아들만은 정식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애를 왕으로 만들겠다. 후계자로 만들겠다. 이게 선조에게는 굉장히 강했어요. 네. 선조에게 이게 굉장히 강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선조가 결혼을 다시 한번 해요. 네. 그러니까 51살 때. 이때 결혼한 게 임목광후가, 임목대비가 19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바쁘게 영창대군을 낳아요. 근데 영창 피아노를 낳았는데, 이제 문제는 영창대군을 낳았는데, 요걸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이고, 네. 원래는 이제 공빈 김씨가 있었어요. 공빈 김씨가 낳은 아들이 임해군하고 광해군인데, 임해군은 성격이 저하고 비슷해요. 못 갔다 이거지. 예, 예. 그래서 얘는 아웃돼요. 네. 얘가 큰아들이지만 얘는 정말 성격이 너무 훌륭해서 저절로 아웃돼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왕이 이제 몽진을 한단 말이에요. 피난을 갈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세자를 책봉을 했는데 얘는 무조건 아웃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 누가 왕이 되냐면 광해군이 왕이 돼요.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이 돼요. 네.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쟁에서 광해군이 큰 공을 세워요. 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세자로서 지위가 탄탄해지려고 하는데 아빠가 세장가를 든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아들을 낳았어요. 광해군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왕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생긴 거죠. 네. 자, 영창대군이 어릴 때는 괜찮았어요. 얘가 이제 6살이 됐어요. 떨리죠. 영창대군이, 광해군이 광해군이 아까 임목대비하고 결혼했을 때 27살이었어요. 네. 27살, 30살에 왕이 돼요. 동생이 3살이에요. 근데 애가 몇 살까지 됐냐면 6살까지 됐어요. 아직은 왕이 아직 안 됐어요. 네. 얘가 6살.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긴 됐다. 왕이 되긴 됐는데, 광해군이 한 30살 경계에 왕이 되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선조의 정통성은 광해군보다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영창대군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광해군이 왕권이었대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 얘를 죽이자. 그래서 영창대군을 영모로 씌워요. 그러니까 이제 서인들이 뭐 시간만 있으면 광해군이 정치를 잘못하면 이거 이 녀석 말이야 영창대군이 왕위를 했어야 되는데 형이 동생의 왕자리를 가로채가지고 그러니 정치가 개판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술자리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빌미로 해서 영창대군을 죽여요. 귀양을 보내서. 네. 쉽게 말하면 좀 골방에 넣어가지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쪄 죽여요. 임목대비도 폐서인 시켜버리죠. 네. 이 아들이 엄마를 몰아냈다 해가지고 서인들이 이런 불효자가 다 있냐 해가지고 이제 어때요? 광해군을 몰아내요. 네. 그게 바로 인조 반정이고 인조가 즉위했고 서인들이 집권을 하게 되죠. 자, 서인들은 이제 외교 정책을 거꾸로 펴죠. 네. 거꾸로 펴니다. 자, 서인은 친명 배급. 얘들은 뭘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보다는 의리죠. 네. 남자는 의리. 야, 의리. 그래서 임시들한테 우리들을 도와준 명나라를 어떻게 배신하냐 네. 해가지고 명나라를 친하고 새롭게 후금 원래 애들이 여진족이니까 네. 이런 오랑캐 새끼들, 응? 이런 오랑캐 새끼들. 그래가지고 친명 배급 정책을 펴니까 후금이 조선을 침략을 합니다. 왜 침략을 했냐면 후금의 원래 목표는 조선이 아니라 명나라예요. 네. 그런데 이제 명나라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명과 조선이 손잡으면 후금이 중간에서 협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후금의 입장에서 일단 명나라를 공격을 하면 후방을 안심을 시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조선을 침략을 하자 조선 어찌고 저찌고 싸우긴 했는데 그냥 휴전을 맺어요. 1차 그래서 정묘란 때는
애들이 여기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후금 애들이. 네. 여기까지 와고 한성 올라오니까, 야, 휘준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후금이 형, 조선이 동생. 네. 형제 관계.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건 형제는 굉장히 많죠. 형, 뭐, 동생 겁나게 많잖아요.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 후금 다, 야, 네가 나보다 많아. 그러면 형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이게 아무나 그냥 형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 특히 우리 동양사회잖아요. 뭐 길거리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우리 김생 같은 경우 남자의 3분의 거의 뭐 절반이 다 형인 거죠. 나보다 나이 많이 먹어서 술 한잔 먹으면 다 형이야 이제. 네. 그러니까 형제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래서 네가 형 그래 네가 형 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형제 관계 수립이에요. 뭐 여기 때 일어났던 의병들 정봉수 이립 임경업 장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 휴전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36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이제 문제는 후금이 그 이후에 세력이 더 커져요. 네. 그리고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청나라로 바꾸고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해요. 네. 근데 이 군신은 문제가 커요, 이제. 군신은. 우리 조선에서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아빠와 아들 관계하고 똑같잖아요. 네. 즉, 후금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술 한잔 먹다가 술값 내면 다 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술 한잔 먹다가 술값 냈다고 다 아빠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아빠와 형제 관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뭐, 어디 갔는데, 심지어는 나보다 나이 어려도 술값 내면 다 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형제 관계와 군신 관계는 급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네. 네, 그만큼. 그래서 조선 내부에 아주 치열한 갈등이 벌어졌고, 이걸 이제 받아들이자, 주합파. 뭐 어떻게 우리가 오랑캐를 우리의 임금의 나라로 섬기냐? 네. 잠깐만. 이제 유명한 영화 있죠. 영화? 남한산성. 재작년이잖아 이거. 재작년 남한산성 영화. 네. 유명한 남한산성 영화. 여기 나와 있죠. 김상원, 최명길. 제가 배우 이름을 잘 몰라서 이때 최명길로 나온 사람은 이 누구지? 이름 생각났었는데. 최명길로 남한산성에서 최명길로 나온 사람 남자 이병헌. 이병헌이죠 이병헌. 네. 다들 안 먹어요. 남한산성 영화를 안 봤어요? 근데 고3 때인가? 아닌데? 그치. 네. 그러면 김상원으로 나온 사람은 김윤석. 두 사람 유명하잖아 여기. 최명길. 자, 오케이? 항복하면 안 된다. 항복하자 최명길. 네. 일단은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일단 항복하고 나중을 기약하자. 네. 뭔 소리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 김생은 김상원이나 최명길 가운데 그래도 일단 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최명길 네. 나중에 뒤를 치더라도. 해명된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예 그냥 저버리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좀 얍스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일단은. 앞에서는 이제 의리한다고 하고 상황에서는 이제 또 아무튼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이분하고 토론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그 답들이 굉장히 재밌는 답들이 많거든요. 네. 네네. 자, 아무튼 이때 이제 누가 이기냐면 척하파가 이기죠. 네. 그래서 조선이 청호 용우를 거부하자 청태종이 조선을 침략했다. 유명한 남한산성이죠. 45일간 항전을 했다가 삼반에서 항복을 합니다. 네. 유명한 삼전도 전투죠. 교과서에도 이제 삼전도 비가 있는데 이 삼전도 비가 만들어진 게 1637년에 만들어져요. 옛날에 JTBC에서 했던 드라마를 하나 봤었는데 삼전도에서 이제 인조가 파란 옷을 입어요. 오케이? 원래 우리나라 왕은 자주색 옷을 입거든요. 네. 중국 왕은 황색 옷을 입고, 그래서 황제는 황색을 상징한다. 우리나라 왕은 자주색인데 푸른 옷을 입었어요. 요즘도 보면 이렇게 가끔가다 TV 나오는 은팔찌 차신 형님들 있잖아요. 네. 보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파란색 옷을 많이 입고 있어요. 뭐 7번 방의 기적인가? 거기 보면 이제 은팔찌 형님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푸른 옷 입고 있는데 인조가 파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죄인이다 이거. 진짜 가슴 아프죠. 네. 그걸 신하들이 쭉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왕이 죄인이 돼가지고 청나라 황제에게 삼괴구 고드레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땅을 받았죠. 네. 그래서 막 머리에 막 피가 막 줄줄 흐르는 가운데 신하가 예를 바친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막 눈물이 줄줄 나는데 요 세레머니가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 비석을 세운 거예요. 비석 내목은 뭐냐면 대청 황제 공덕비. 청나라 황제의 그 덕을 칭송하는 비석이에요. 이런 시당.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그러면 공덕이 뭐냐? 우리 왕을 죽여주지 않았다.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요걸 쓴 사람이 이경석이라는 사람이에요. 비물을 썼고요. 네. 오준이라는 사람이 글씨를 썼어요. 여의징이라는 사람이 이걸 썼고요. 그 다음에 이게요. 대청황제 공적비 이게 그냥 청과 우리나라의 그런 문서가 아니라 요즘으로 따지면 국제문서예요. 그래서 비에 보면 왼쪽에는 몽골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만주, 뒤에는 한자. 3개국어로 써 있었죠. 이 비석이 몇 년간 유지가 되냐면 1894년 청일전쟁까지 유지가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청과 조선의 관계는 그냥 군신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속국이에요. 우리가. 중국의 역사책을 보면 청나라 때 조선을 없애버린 지도도 있어요. 중국의 역사지들을 보면. 조선은 이미 사라졌다. 네. 병장을 하는데 그 정도로 이게 수치스러운 비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 시모노세키 조약. 네. 이게 체결이 되자 이걸 뽑아갖고 버려버려요. 수치스러웠으니까. 네. 한강에다 던졌는데 얘가 1913년에 대가뭄을 하면서 이게 다시 살아나, 이게 다시 물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일본 놈들이 이걸 다시 이 비석을 갖다 세워요. 왜 갖다 세웠냐면 처음의 속국이었던 조선을 구해준 게 결국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일본이라는 이야기예요. 와, 덴노헤이과 반자이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1913년에 다시 해가지고 서초 그 자리에 다시 세워놔요. 그러다가 이제 45년에 해방이 됐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없애야죠. 그래갖고 얘를 이번에는 아까는 한강에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는 땅에다 묻어버려요. 땅에다 묻어버려요. 땅에다 묻었는데 1963년에 홍수가 나가지고 땅이 또 파헤쳐져요. 그래갖고 이 녀석이 다시 올라와요. 땅 위에. 네. 그래서 63년에 박정희 정권이잖아요. 네. 박정희 정권이 이걸 창고에다 넣어놨어요. 아니구나. 하고 이걸 또 그 자리에 또 다시 세워요. 수치스러운 역사도 역사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1637년에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제 2007년에 얘가 세워진 지 또 이제 370년 기념, 360년인가 그럴 거예요. 네. 66의 36, 6주가 기념으로. 네? 네. 어떤 그 젊은 친구가 스프레이로 막 낙서를 해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게 부셔버리고 싶은데 부시지는 못하니까 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면서 이제 역사적 문제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역사적인 논쟁이 벌어졌어요. 97년에. 네. 95년에 우리가 이제 중앙청 건물, 조선총독부 건물을 헐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스프레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97년에. 어떻게 할까, 이거? 빠서버리자, 치욕스러운 역사도 역사니까 보존하자. 자, 우리 김쌤. 의견은? 아까 막 무수히 많은 역사 봤잖아요. 정말 물괴 귀신보다 네. 이렇게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던 삼전도비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는 해야죠. 수치스러운 역사도 역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감춘다고 감출 수 있으면 네. 없애는데 네. 이미 너무 공론화돼 있어서. 이 삼전도비 이 친구가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95년에 네. 조선총독부 건물을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부시는 게 단가? 여기에 대한 회의론이 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삼전도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살려주잖아요. 또 정말 생명력이 대단하죠. 이 친구가 네. 정말 귀신 붙었어요. 비석이.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만들었다가 이제 현재 위치에 지금도 이제 삼전도비가 있다고 그래요. 수치스러운 역사, 지옥의 역사. 네. 서초구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부잣집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 친구들이 이 비석을 보면서 과연 지옥의 역사를 알지 모르겠어요. 네. 그 삼전도비까지 이렇게 이렇게 친구죠. 자, 이 후금이라는 나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와 이래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16년에 건국을 했고요. 27년, 36년 조선을 정복하고 44년에 중국 전체를 장악을 해요. 불과 몇 년이에요? 이게? 10년 안에. 그렇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 네. 부러울 정도죠. 연도로 따지면 28년 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중국 전체를 장악을 해요. 저는 이게 북방 유목민족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 몽고족도 마찬가지로 몽고족이 징기스칸이 명나라를
원을 세운 게 1206년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게 1234년이에요. 1230에 쳐들어왔구나. 1231. 그러니까 불과 그것도 역시 몇 년이에요? 25년. 네. 만에 고려에까지 세력을 펼칠 정도로 국방 윤용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동력이에요. 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럴 때 저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뭐냐? 기동력이라고도 한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빠른 속도, 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요구하는 능력이다. 네. 특히 이제 자연계통 친구들한테는 그 말을 하고 싶고요. 그냥 한번 그 임진왜란 때 그 정자월한테 유명한 전투, 이건 제가 이제 여기 4개를 썼는데 이 전투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쪽팔린 전투예요. 치욕스러운 전투. 네. 칠전량. 원균, 네. 조선 수군 17,000명이 전멸한 전투입니다. 거북선 3척이 사라진 거고요. 용인 전투, 요거 임진왜란 때 있었어요. 네. 용인 전투, 임진왜란 때. 요건 이광인데 전라도의 관찰사였는데 이때 일본 장군 이름이 와키자카 와스히로예요. 와키자카 와스히로인데 얘가 이제 이때 1600명을 가지고 조선군 4만 명을 격파를 해요. 이게 정말 추접스러운 전투죠. 와키자카 와스히로인데 얘가 나중에 정유절한 때 이순신 장군하고 맞짱을 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영화 명량 보면 이렇게 그 수급이라고 하죠. 외군 수급, 그게 와키자카 와스히로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싸울 때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명량에서 보면 최고의 장군을 보낸 거죠. 네. 그런데 이순신 장군한테 와키자카 야스히로 굉장히 유명한 친구고요. 일본에서는 게임에도 많이 나와요. 거시기라. 뭐죠? 소드 마스터로. 게임은 몰라요. 아무튼 이 쌍용 전투는 이건 더 웃기는 전투예요. 조선군 3만 명이 청나라 군대 300명한테 털렸다. 이 현리 전투도 6.25 때 전투예요. 네. 얘도 국군 3만 명이 중공군 1개 중대한테. 아무튼 이게 이런 역사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막 역사 보면 싸움 우리가 다 이긴 게 아니라 지는 역사. 네. 아까 이제 삼전도비처럼 가슴 아픈 역사도 알아야 또 우리가 그런 위기가 또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본 거고요. 이렇게 척화론, 주화론. 마지막 이제 그거 볼게요. 북벌운동이죠. 네. 자, 이제 인조 다음에 왕이 된 게 누구냐면 효종이에요. 네. 효종.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예성론쯤 봤으니까 효종은 자, 청을 정벌하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 꼭 여기서도 이제 남자는 의리.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문화민족이 중국인데 중국이 오랑캐 때 망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만이 유일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문화민족이 되는 거죠. 네. 소중화주의. 중국은 없다. 우리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화민족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그 유교 사상이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요거예요. 이제 북벌운동 요 이후에 중국에는 사라진 유교 질서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끝까지 남아있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소중화주의, 이놈의 중국문화계, 북벌운동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 대신 뭐가 등장해요? 이제 도리어 가서 보니 청나라가 옛날의 청나라가 아니다. 더 이상 오랑캐가 아니다. 그래서 도리어 청을 배교하기보다는 청으로부터 배우자. 이런 이야기 맨 처음에 꺼냈다가 죽은 게 인조의 큰아들이었던 소현세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효종이 죽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청의 문화를 배우자 북학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애쓰셨어요. 아유.